네, 자, 전산세무 2급 제107회 기출문제 풀이 이론 시험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백데이터는 제가 여기 첨부 파일을 올려놓겠고요. 수험번호 1, 2, 5개 2번 여러분 이름 설치 눌러주시고, 자,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고요. 감독관 확인 번호 9016 주식회사 파세 상해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이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 자,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동산 재고자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취득세. 여기는 상품, 주력 상품이 부동산이니까 당연히 자산에 더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포함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컴퓨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소매업자가 컴퓨터를 수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하역료. 컴퓨터에 대한 하역료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자, 원가에 더해줍니다. 그 다음에 가전제품 판매업자가 가전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광고비, 이거는 광고 선전비로 해서 뭐예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해야 되겠죠? 얘는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더해주면 안 됩니다.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재료 원가. 자, 직접 재료비 같은 경우는 제품 원가에 다 들어가니까 재고자산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네, 다음 중 아래 자료의 거래, 요거죠. 거래로 변동이 있는 자본 항목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 자, 주식회사 한국은 자기 주식 300주를 주당 600원에 취득하였고 200주는 주당 500원에 매각하고 나머지 100주는 소각하였다. 자, 주식회사 한국이 자기 주식 취득 전 자본 항목은 자본금뿐이다. 요거 세 가지를 분개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자, 다시 문제만 갖다 놓고, 요거는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나중에 참고할 때 보라고 제가 갖다 놓은 거고요. 자기 주식,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한국의 주식을 여유자금이 있으면 자기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 항목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요거를 600원에 취득했을 때 취득 시 분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차변에 자기 주식. 자, 300주를 600원씩에 했으면 368, 18만 원이죠? 예, 18만 원. 자, 만약에 현금 주고 샀다. 그럼 대변에 현금 18만 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200주는 주당 500원에 매각했습니다. 근데 얼마에 샀어요? 600원에. 그러면 자기 주식 200주 600원 하면 6, 22, 12만 원은 자기 주식 12만 원어치 없어집니다. 주식 12만 원. 근데 이거 얼마에 팔았냐면 500원씩에 팔았어요. 그럼 5인은 10만 원이죠.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하고 2만 원은 손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 현금으로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현금 10만 원,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2만 원.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100주는 소각하였다. 소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사회에서 쓰는 말로 하면 불태워서 없애버렸다라는 뜻인데 폐기 처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회사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체 주식 숫자가 100주가 줄어들겠죠.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감자, 자본금을 줄이다. 고구마 감자할 때 감자가 아니고요. 자, 자본금을 줄인 겁니다. 우리 회원님들 중에 주식하시는 분들, 그 자기가 보유한 주식인데 감자한다 그러면 주가가 오르죠. 왜? 그만큼 주식 가치가 귀해지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자본금 100주, 원래 액면 금액이 얼마예요? 500원이죠. 그러면 자기 주식이 얼마예요? 5만 원어치 줄어드는 겁니다. 자본금이 5만 원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주식은 원래 취득한 건 600원이죠. 100주 하면 6만 원. 그러니까 여기 자기 주식 아까 12만 원 팔고 남은 게 6만 원 있잖아요. 그 6만 원이 이제 다 없어지는 겁니다. 대변에 자기 주식 6만 원. 그러면 자기 주식은 이제 제로가 됐어요. 근데 자본금은 액면 금액으로 하니까 500원 곱하기 100주 하면 5만 원. 그래서 자본금은 5만 원이 줄어들고, 그러면 만 원이 안 맞죠? 손해본 겁니다. 그래서 취득한 금액에 비해서 100원씩 손해본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감자 차손. 그래서 차변에 감자 차손이 되는 겁니다. 만 원. 이러면 차변 대변 금액이 다 일치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물어보는 건 뭐예요? 자,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자본 항목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
지금 나와 있는 게 자기 주식.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 항목입니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여기 있어요. 이것도 자본 조정이에요. 그 다음에 감자차손. 감자차손 이것도 뭐예요? 자본 조정이죠. 전부 다 자본 조정. 거기다가 하나 더 있죠. 자본금. 그러면 자본금하고 자본 조정 요 두 가지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3번이 해당이 되죠. 자본잉여금이나 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 3번. 아래 이 자료를 이용하여 이거죠. 2023년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을 구하면 얼마인가? 자, 그러면 요 매도 가능 증 하나하나 다 계산해 봐야 됩니다. 3월 1일 날 매도 가능 증권 1000주를 주당 7,000원에 취득. 그러면 자, 일단 700만 원씩 샀고요. 12월 31일 매도 가능 증권 1000주에 대해 기말 공정 가치로 평가하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200만 원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걸 구할 거니까 아직까지는 이익이에요. 자, 3월 1일 다음 2023년 매도 가능 증권 100주를 주당 6,000원에 처분하였다. 위 거래 이후의 매도 가능 증권 관련 다른 거래 자료는 없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200만 원은 1000주에 대한 200만 원이에요. 평가이익이 오른 것. 자, 그러면 한 주당 얼마씩 오른 거예요? 200만 원 나누기 1000주 해보세요. 그러면 2,000원씩 오른 겁니다. 한 주당. 자, 그런데 3월 1일 매도 가능 증권 100주를 팔았죠. 처분. 그럼 100주에 대해서 계산하려면 요 2,000원씩 아까 200만 원 중에 100주에 해당되는 거 10분의 1. 그러면 20만 원이죠. 왜? 100주 곱하기 2,000원 하면 20만 원 나오니까. 그럼 100주에 해당되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2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거 얼마에 팔았어요? 평가 이익 반영했을 때 원래 취득은 7,000원인데 2,000원씩 올랐다 그랬죠. 2,000원 더하면 현재 9,000원입니다. 현재 9,000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다? 6,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3,000원 손해보고 판 겁니다. 자, 2,000원 올랐다가 3,000원 떨어졌어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자, 요 3,000원 떨어진 거가 30만 원이죠. 마이너스 3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치고 받고 하면 손실이 10만 원이에요. 처분 이익이 처분 손실이죠. 마이너스니까 처분 손실이 10만 원 나온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함정이 이겁니다. 이거. 요건 1000주에 대한 평가 이익이고 지금 판매한 거. 아,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는 평가 이익이 있고 처분 손실이 있을 때 서로 퉁칩니다. 퉁쳐서 어느 게 맞느냐 그걸 가지고 분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최종적으로는 처분 손실 10만 원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것도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자, 4번 문제. 자, 다음 중 충당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충당 부채가 뭔지 그리고 그 대표적인 거 하나를 머릿속에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문장을 읽어보세요. 보기를. 그러면 이해가 빨리 될 겁니다. 대표적인 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 하나 떠올려 볼까요? 급여 충당 부채. 자, 우리 회사에서 회계 담당자는 2023년 12월 31일 결산 시 기준으로 우리 직원들이 현재 뭐 한 20명인데 그 중에 전부 다 퇴직한다 그러면 어떻게? 퇴직금이 미리 적립이 회사 이익 생길 때마다 따로 별도로 모아놓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입니다. 돈은 회사 통장에 별도로 있긴 하지만 그건 손대지 말아야 될 거 해서 그 충당 부채를 모아놓고 언제든 직원이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줄 돈이 있어야죠. 옛날에는 회사가 망하면 같이 망해버린 경우, 퇴직금도 못 받는 경우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요거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보겠습니다. 충당 부채의 명목 금액과 현재 가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여기서 의무를 이행한다는 건 퇴직금을 줘야 되는 자, 지출액이 미래가치 현재
직원들 퇴직한다고 계산했을 때 금액으로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미래 가치가 아니고 현재 가치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자, 틀린 것 이미 정답은 나왔습니다. 자, 명목 금액과 현재 가치, 퇴직금 현재 장부상에 충당부채 적립된 거랑 현재 직원들이 다 그만둔다고 했을 때 퇴직금하고 차이가 있을 때는 현재 직원들이 퇴직했을 때 현재 가치로 다 적립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충당부채는 최초의 인식 시점에서 의도와 목적과 용도로만 이건 퇴직금 주는 데만 써야죠. 사장님이 돈 급하다고 갖다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충당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과거 거래의 결과, 과거의 직원들이 근무했던 그것 때문에 현재 의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직원들이 나갈 때 언젠가는 그만두겠죠. 누구든 정년퇴직도 하고 반드시 자원이 나가죠. 이건 뭐 확실하게 계산이 돼야 되고 그러면 각 직원들의 현재 연봉 보통 1년치 연봉의 한 달치 급여 12분의 1 정도가 적립됩니다. 평균적으로.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를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 아까 제가 12월 30일 결산 시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한다 그랬죠. 최선의 추정치여야 한다. 그래서 뭐 자동차 영업직에 근무하시는 뭐 현대자동차 같은데 아시는 분들 물어보니까 최근 3년치 평균 임금 그걸 근무 연수로 곱해가지고 해서 딱 정립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자, 감가상각비에 대해, 유형자산 중고로 팔았을 때 문제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주식회사 순양은 어디서 많이 보던 회사죠. 재벌집 막내 아들. 저도 거기 앞에 강의 1회에 좀 나옵니다. 강의가. 영업부가 사용하던 승합 자동차를 중고차 매매 중개 사이트를 이용하여 800만 원에 처분하고 중고차 매매 중개 사이트 중개 수수료 15만 원을 차감한 후 785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음은 처분한 승합 자동차 관련 자료로 아래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였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유형 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아유, 이거 숨 넘어가네. 문장이 길어서. 자, 어쨌거나 800만 원에 처분했는데 수수료가 들어갔으니까 실제 받은 돈은 이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은 얼마냐면 1,500이에요.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 무계획을 빼야 됩니다. 빼고 요 받은 돈 비교했을 때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나오죠. 자, 취득일은 2022년 1월 1일. 지금 현재는 2023년 12월 31일. 그럼 몇 년 경과? 2년이죠. 자, 이거 정액법으로 하고 내용연수 5년입니다. 잔존가액 제로. 그러면 1,500만 원 나누기 5년 하면 연 300만 원이죠. 5년. 네, 나누기 5, 35. 네, 맞네. 연 300만 원. 지금 2년 경과했습니다. 그러면 600만 원. 자, 1,500만 원 주고 산 차지만 600만 원이 낡았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빼요. 1,500에 600 빼면 얼마예요? 700만 원? 아니다. 맞나요? 900만 원이네. 900만 원짜리입니다. 이게 장부가액이에요, 현재. 순수한. 낡은 거 빼고 장부가액 900만 원인데 얼마에 팔았어요? 돈 받은 거, 이 수수료 빼고 다 빼고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785만 원. 예, 빼면 얼마예요? 115만 원? 맞나요? 예. 이거 손해보고 판 겁니다. 장부 금액보다도 115만 원 싸게 판 거예요.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4번 115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자, 여기서 함정은 이겁니다. 중개수수료. 요거 차감하고 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요거 팔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자, 됐고요. 그 다음 자, 6번 문제. 자, 원가회계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고르시오. 자, 요 계정 과목 2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웬만하면 암기할 걸 최소화하지만 최소한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공품은 공장이에요. 공장. 제조 원가 명세서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품, 이건 손익계산서에 있는 겁니다. 자, 현대자동차 하면 이 제조회사입니다. 판매 주식회사는, 현대자동차 판매 주식회사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요거는 판매 쪽이고. 자,
자, 제공 여기서 보시면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단기 원재료, 제조, 간접 원가, 기말 제공품은 다 여기 있어요. 이거 차월 요리 기말 제공품이죠. 이거 기초 제공품. 그다음에 원재료 사용액 여기 있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완성된 거 현대자동차에서 공장에서 완성된 거 현대자동차 판매 주식회사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아서 지난달에 팔다가 제품 중에 팔다가 아직 못 판 차, 이번에 새로 완성된 차, 그다음에 이번에 판매되지 못한 차, 기말 제품 재고액, 나머지는 팔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당월 제품 제조원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요거는 직접 재료비라든가 제조간접 배부액은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습니다. 요 그림은요, 이론교재 241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요 흐름도가 전체적인 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다음 중 변동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변동비, 대표적인 게 재료비죠. 자, 이렇게 해서 총 원가, 그 다음에 여기는 조업도, 다시 말해 생산량. 생산을 많이 할수록 그만큼 총 원가도 올라가서 이렇게 되죠. 이게 변동비입니다. 자, 쭉 가면 그건 고정비고요. 자, 보겠습니다. 조업도가 증가하면 단위당 변동 원가도 증가한다. 조업도가 이렇게 많아지면 총 원가가 증가하지 단위당 원가는 다 똑같아요. 재료비 가격은.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나왔습니다. 1번이 벌써 정답이고요. 조업도가 감소한다. 이게 줄어든다. 총 변동 원가 얘도 줄어들죠. 자, 맞는 말이고요. 직접 재료 원가가 대표적인 변동 원가이다. 아까 재료비 대표적인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단위당 변동 원가에 조업도를 곱하여 총 변동 원가를 계산한다. 자, 요 투입된 원재료의 생산량 곱하기 하면 총 원가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10개 곱하기 단위당 원가 곱하기 하면 다 되죠. 자, 그 다음 8번 문제. 자, 종합 원가 계산이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 이론교재 219페이지에 요 표가 있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한마디로 요거는 단일 또는 소수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 대표적인 게 우리가 먹는 빵, 과자, 밀가루, 종이, 정유, 시멘트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선박, 조선업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종류의 제품을 주문 생산하는 방식. 자, 그리고 핵심은 원가 요소의 구분은 직접비, 제조간접비 해서 제조간접비를 각각 제품에 부여하는 직접 배우법, 단계 배우법, 상호 배우법이 핵심이고 여기는 월말 제공품 환산량 그래서 월말 제공품 금액 계산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다음 중 종합 원가 계산이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 직접 원가, 간접 원가, 직접비, 간접비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거는 뭐예요?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었죠.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경우 적용한다. 이게 바로 종합 원가 계산이죠. 정답은 나왔습니다. 2번이고요. 고객이 주문이나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하는 거 개별 원가 계산이죠. 이거는 선박, 항공기. 그 다음 제조 간접 원가. 제조 간접비는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없으므로 배부 기준 아까 세 가지. 직접 배우법, 단계 배우법, 상호 배우법 정하여 배부율을 계산해야 한다. 맞죠? 이거는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다음 9번. 자, 요것도 제공품 계정 거기 대입하면 되는데 조금 복잡하게 이번에는 머리를 좀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우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노무비, 노무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근데 여기 주어진 자료가 보니까 직접 원가, 기초 원가 40, 가공 원가 50, 단기 총 제조 원가 80 이렇게 나왔어요. 제공품, 공장이죠. 지난달에 만들다가 미완성된 월초 제공품이고 이건 월말 제공품. 자, 당월에 투입된 거. 요 전부 다 요거를 더하면 요걸 뭐라 그러느냐? 단기 총 제조 원가라 그럽니다. 이게 8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할 거는 요거죠, 요거. 요게 핵심이죠. 자, 요거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주어진 자료 보면 가공 원가가 50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가공 원가, 가공비는 재료비를 뺀 나머지 전체를 가공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다시 제가 빨간색으로 할까요?
자, 재료비를 뺀 요렇게 요거를 뺀 거를 이걸 뭐라 그러냐? 가공비라 그럽니다. 이거를. 그러면 이 전체가 80만 원인데 가공비는 50만 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직접 재료비 알 수 있겠죠. 자, 80에서 50을 뺍니다. 80에서 마이너스 50 빼면 직접 재료비 값이 나와요. 이게 3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 기초원가라고 하는 건 뭐냐? 요거는 가장 회사에서 많이 들어가는 거. 식당 하시는 분들, 아, 요즘 재료비하고 인건비도 올라서 이런 말 많이 하죠. 자, 기초원가, 직접원가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요 두 가지를 더한 거를 기본 원가, 기초 원가, 직접 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4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직접 재료비는 구했죠. 30만 원. 30만 원. 그럼 직접 노무비는 얼마예요? 요거 빼면 네, 10만 원이죠. 자, 그래서 요것도 아까 눌러줬구나. 네, 1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단기 총 제조 원가에서 가공 원가, 재료비를 뺀 나머지 여기에 연결 이 풀이의 요점입니다. 요거 잘 이해하시고, 자, 그다음 제조간접비 배부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거 간만에 나왔는데, 자, 각 부문이 용역 수수 관계와 원가 발생액이 다음과 같을 때 단계 배부법 그리고 그럼 하나씩 계단식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가공 부문이 원가부터 배부하라 그랬습니다. 가공 부문이 이겁니다. 보조 부문에서 제조 부문으로 보내는데 둘 중에 어느 걸 먼저 할 거냐 하는데 얘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 연마 부분을 이쪽으로 보내주고, 자,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분한 후 3라인 요거죠. 지금 요거를 구할 겁니다. 집계되는 제조 원가를 구하시오. 현재는 50만 원인데 보조 부문에서 넘어오면 금액이 커지겠죠. 그러면 자, 가공 부문이 얼마냐? 40만 원입니다. 자, 가공 부문은 배부 기준이 여기 있어요. 50, 30, 20 이렇게 각 퍼센트별로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50%니까 20만 원이 넘어가겠죠. 30%입니다. 3, 4, 12, 12만 원이 넘어가고요. 20%, 2, 4, 8, 8만 원이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마 부분을 그 다음 보낼 겁니다. 요거는 끝났어요. 20만 원에 그 전에 있던 20만 원,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40만 원이죠. 40만 원을, 자, 연마 부문 배부 기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얘는 안 줍니다. 왜? 이미 끝났으니까. 여기 35, 45. 그럼 두 개 합치면 80%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요 4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두 개 합친 금액, 합친 퍼센트 80%분의 얘는 35%. 그 다음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40만 원 곱하기 전체 80% 중에 얘는 45%.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나온 금액을 여기다가 다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3라인만 알면 되니까 요거 요렇게 40만 원 곱하기 80%분의 35% 하면 자, 얼마가 나오냐면 12만 원이 17만 5천 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는 22만 5천 원이 나오고, 자, 17만 5천 원을 여기다가 또 더해줘요. 17만 5천 원. 자, 요거 더하고 요거까지 더하면 얼마? 79만 5천 원. 예, 79만 5천 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 좀 걸리죠? 이번 백질에는 시간이 많이 모자랐을 것 같아요. 이론 시험부터. 자, 그 다음 11번 문제. 이제 원가 회계 끝났고요. 자, 부가가치세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거는 웬만하면 이거 참 맞추기 힘들었을 건데 요령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혹시나 이런 경우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부가가치세 들어가서 그냥 아무 월 한번 쳐봐요. 10월부터 12월 딱 해놓고 쭉 내려오다 보면 19번 자리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공제,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이거죠. 발급에 대한 세액 공제.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작성 방법 켜기라고 보일 겁니다. 그걸 딱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게 떠요. 요거 19번이라고 돼 있죠? 19번 설명서예요. 작성 방법. 자, 이거 확대해서 볼게요. 글자가 안 보이니까. 19번. 여기 19번 있죠? 쭉 개인사업자로서 자,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그만큼 조세가 다 드러나죠. 세금 포탈이 없으니까 장려하는 차원에서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겁니다. 쭉 해서 가다 보면 여기 보시면 금액이 뭐 어쩌고저쩌고 연간 얼마? 500만 원까지. 연간 500만 원. 2023년도까지는 한시적으로 연간 1000만 원을 한도로 빼줍니다. 단 조건이 직전 연도의 과세 공급가액이 10억 원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적용이 안 되고 연 10억이 안 되는 10억이면 대형 식당이고 10억이 안 되는 개인 사업자가 여기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다 해서 세금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신고하면 연간 500만 원을 기준인데 2023년도 한 해까지만 1000만 원을 한도로 세액 공제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거 완전히 공돈 버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 정답이 보일 겁니다. 법인 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 합계액이 사업장별로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거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급에 대한 세액 공제 금액은 각 과세 기간마다 5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이거 아니죠. 연도별 5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2013년도는 100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공제해 줍니다. 자, 2번이 틀린 것. 일단 정답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제 대상 사업자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도 이것도 다 신고한 거니까 신용카드 쓴 걸로 인정해 줍니다. 매출 전표 등 발급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적용합니다. 똑같이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고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급에 대한 세액 공제 금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다 공제받는데 오히려 환급받게 생겼어. 그러면 그거는 환급은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12번 문제. 자, 다음은 일반 과세자인 주식회사 한성이 2023년 제1기 매출 관련 자료이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입니다. 총 매출액이 2천만 원, 매출의 누리액 300만 원, 판매 장려금 150만 원 있어요. 자, 요거 이론교재 277페이지에 보면 과세 표준, 다시 말해서 매출액,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서 자, 요거는 다 매출액으로 해야 된다라는 항목들입니다. 요게 제일 많죠. 물건 또는 용역을 판매한 거, 그 외에 뭐 이런 것들 다 더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포함하지 않는 거, 마이너스, 차감하라는 소리입니다. 어떤 거?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환입, 우리 순매출액 구할 때 빼는 거 있죠? 총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거. 요거.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가감하지 않는 거.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얘네들은 없는 걸로 쳐라. 대손금, 판매 장려금, 하자보증금. 요거는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그럼 문제로 들어오면 총 매출액 2천만 원, 매출의 누리액 요건 뺀다 그랬죠. 그러면 1,700만 원입니다. 자, 여기에 판매 장려금이 있어요. 얘는 더하지도 빼지도 마라. 신경 쓰지 마라. 그러면 1,700만 원의 부가세는 곱하기 0.1, 170만 원이 뭐예요? 매출세액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함정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자,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 13번 문제. 자, 의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문제인데, 의제 매입세액은 아시죠? 자, 교재에 그림 있죠? 요거. 농민, 어민, 축산업 뭐 이런 데서 농수축산물을 사들이면 식당이나 또는 공장, 통조림 공장 같은 데서 이걸 재료로 썼을 때 그러면 세액 공제해 주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의제 매입세액 각각 업종에 따라 공제율이 있습니다. 자, 우선 법인 사업자 106분의 6, 개인 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안 돼요. 워낙 세금을 적게 내니까 거긴 빼고 음식점 중에 일반 사업자. 자, 108분의 8. 자, 요거 있고요. 근데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9분의 9, 2억 원 초과시는 108분의 8. 조금 장사가 잘 되는 사람은 좀 적게. 그 다음에 제조업, 왜
농수축산물 가지고 통조림 만드는 데들 있잖아요. 꽁치 통조림 만들고. 그런 데는 104분의 4.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과자, 제분업, 도정업 이런 데들은 106분의 6이고요. 그 외의 사업자 102분의 2. 과세 유흥장소,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102분의 2만. 그래서 2, 4, 6, 8 요 순으로 갑니다. 이거 참 암기하기 힘든데 어쨌거나 제일 많은 거, 제일 영세한 개인 사업자, 그 다음에 법인 사업자, 음식점업, 그 다음에 제조업, 공장은 크죠. 그러니까 2, 4, 8, 108분의 8, 106분의 6, 그 다음 104분의 4, 102분의 2. 이런 식으로 규모에 따라서 순서대로 제일 영세한 데를 제일 많이 해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법인 음식점은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은 아까 없었죠. 제조업은 법인이 있지만 이건 안 됩니다. 법인 음식점. 음식점이구나. 법인 있습니다. 106분의 6. 나는 요걸 생각했어요. 자, 법인 음식점도 이거 됩니다. 요거 되고요. 그 다음, 간이과세자는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건 맞죠? 자, 간이과세자. 여기 제외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거 맞는 겁니다. 자, 옳은 것 그랬으니까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요거는 받을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니까 이거 X고요. 면세 농산물 등을 사용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공제한다. 사용한 언제 사용했는지 어떻게 알아? 구입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게 틀린 거고요. 일반 과세자인 음식점은 농업인으로부터 정규 증빙 없이 농산물 등을 구입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음식점은 영수증 근거 자료를 받아야 돼요. 단 통조림 공장 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이 사들이죠. 그런 데는 없이도 됩니다. 그런 데는. 그래서 요 4번도 틀렸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일용 근로자. 흔히 우리는 하루 일당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옛날에 노가다 일본, 이거 뭐 쓰면 안 되겠지만. 자, 주어진 자료에 의하여 아래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 징수할 세금을 일용 근로자도 내긴 내는데, 자, 여기 보시면 하루 일당이 20만 원, 4일 일해서 80만 원 받았어요. 근데 근로소득 공제, 소득에서 공제, 1일 15만 원은 빼고 계산합니다. 기본적으로. 나중에 보면 낼 거 없어요. 80만 원 벌어도. 자, 근로소득 세액 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100분의 55를 또 뺍니다. 근데 이 중간에 뭐가 빠졌냐? 자, 이 과세, 세율이 빠졌습니다. 일용 근로자는 6%를 냅니다. 순수한 소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게 80만 원에서 1일 15만 원. 이거 빼면, 일당 빼면 5만 원이죠, 하루. 20만 원에서 15만 원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니까 5만 원. 지금 4일 했다 그랬죠. 곱하기 4일. 그러면 5, 4, 20. 20만 원입니다. 자, 벌써 총 돈은 80만 원 받았지만 과세 표준이 되는 거는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에 대해서 세율을 6%를 합니다. 곱하기 0.06. 그럼 얼마예요? 12,000원? 예. 왕창 줄었죠. 자, 여기에서도 다시 요게 세액이죠. 여기에서 다시 세액 공제를 해준다 그랬습니다. 자, 얼마를 공제하느냐? 100분의 55를 뺀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몇 프로 내면 돼요? 45%. 곱하기 0.45. 그러면 금액 12,000원 곱하기 0.45 하면 5,400원. 요게 자, 원천 징수될 소득세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죠. 실질적으로 일용 근로자는 거의 안 낸다고 보면 되겠죠. 80만 원 받아서 5,400원 내는 거니까.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문제. 자, 요거 여러분들 실무에 가면 진짜 필요한 지식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들 사장님이 여러분이 취직했는데 야, 요 저기 거래처 부주돈 이거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야, 이거 얼마까지 이거 되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 거래처 직원한테 이 접대를 하게 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 영수증 끊기가 안 나오는데 그런 데들이 있어요. 그런데 쓸 수 있는 거는 금액이 얼마냐. 만약에 그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나중에 그게 경비로 인정 안 해줍니다. 자, 다음은 접대비에 관한 설명이다. 아래의 빈칸에 각각 들어갈 금액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 사업자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경조금, 거래처 직원 결혼, 자녀 결혼 뭐 할 때 현금을 뽑아서 봉투에 담아서 줄 수 있는 거 20만 원. 그리고 요 근거 서류 뭐 요즘은 핸드폰으로 다 날라오죠. 청첩장. 그거 보관해야 됩니다. 그다음 그 외의 경우 나를 초과하는 적격 증빙 미수치 접대비는 각 과세기간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금 계산이 하지 않는다. 자, 경조금 말고 그 외에 식사나 뭐 할 때 증빙 서류가 없다. 그러면 현금으로 뽑아서 뭐 쓴다든가 그럴 때 한도는 3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3만 원 가지고 어떻게 접대를 해요? 법인카드 들고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반드시 요거는 법인카드로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20만 원 인출해서 증빙 서류 만들고 그 결혼 그거 온 거 보관하고 요런 경우는 웬만하면 하지 말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러면 3만 원까지만.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카페에서 보시는 분은 상관없고요.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제가 거기까지 질문 답변을 못하니까 여기 네이버에 박쌤 전산에게 들어오시면 등업 이런 거 없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가입하고 그러면 모든 글을 읽고 쓰고 한 30만 개 정도의 질문 답변이 있으니까 검색해서 공부하다 막히면 자료 찾아서 보시고요. 그리고 화질이 흐려요 하시는 분들 지금 4K로 찍은 겁니다. 여기 톱니바퀴 누르고 1080 고화질로 하면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이론이 대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합격률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실무시험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